오늘도 빠지지 않고 찾아주시는 넘사벽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5월 22일 목요일 방송입니다.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미국의 30년물 국채금리 그리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어떤 임계점을 좀 지나면 조정세가 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그 임계점을 좀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정이 단기로 끝날지 아니면 이게 조정이 좀 더 이어질지는 조금 더 면밀하게 팔로우를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기술적인 과열 구간과 더불어서 국채금리의 이런 흐름들이 역시 빅스를 추가적으로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고 주가는 단기적인 눌림 또는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자, 오늘 하루만 놓고 이제 조정 들어간다라고 보기는 좀 쉽진 않은데 아무튼 이 금리 수준을 정확하게 잘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경빈님, 부장님 오랜만에 제 시간에 라이브 왔습니다. 말씀 주시네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야기 드릴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재빨리 이 시장 관련 이야기를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10.9포인트 하락 출발 보였습니다. 반도체와 소부장, 2차전지 하락 출발했던 가운데 전력기기와 엠폭스, 코로나19, 백신, 진단키트, 항공, 그 다음에 STO와 가상화폐, 제약바이오, 화장품, 면세점, 백화점 등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국채금리 수요 부진 여파에 시장금리가 급등하면서 2거래일 연속 하락세였습니다. 미국 국채 20년물 입찰에서 수요가 부진했고 외국인들이 투자자 미국 국채 수요가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4.6% 상회했고요. 30년물도 5% 이상 올랐습니다. 자, 코스피는 외국인 현선물 동반 순매도가 나타났죠. 오전 기준 현물은 외국인들 1,000억 그리고 선물은 5,900계약 이상 순매도했고요. 아시아 주식시장 동반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는 항공과 금융, 지주, 소매, 유통 업종 상승 보였고요. 반도체와 자동차, 게임, 화학 업종은 하락세였습니다. 기업 분할 관련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적 분할이 발표됐습니다. 긴가민가 했는데 발표가 났고요. 기업 가치 상승 기대감에 최대 주주 삼성물산 어제 이어서 장중 급등세가 나타나긴 했지만 종가 무렵에 삼성물산 일단은 다 상승폭을 줄이면서 마무리됐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종가 무렵 보니까 마이너스로 반전으로 마무리됐긴 했습니다만 어제 오늘 장중 상승폭은 굉장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항공주는 역시 워낙 강세 수혜주죠. 한때 1,500원 바라보던 원달러 환율이 1,370원대까지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강세 이슈로 유류비 부담 완화가 되고 수익성 개선 기대감으로 항공주가 긍정적인 나타났고요. 여행주는 GKL 등 일부 카지노주라든지 백화점주가 신고가였습니다. 25년 한국 관광객 최고치 경신 기대감 속에 1월에서 4월까지 월 평균 카지노 매출액이 2019년 수준까지 다 올라왔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인들이 지금 7월 정도부터 비자 관련된 이슈가 좀 해제되면서 단기적으로 많이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3분기 정도부터 될 수 있다 이야기가 7월 달로 좀 완전히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좀 앞당겨지는 듯한 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7월 정도부터 중국인들 관련된 입국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이슈가 나왔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상법 개정 관련해서도요, 민주당 쪽에서 지금 하반기 상법 개정 기대감에 최근 지주사 관련된 주가가 양호합니다. 상장 공기업도 수익성 개선, 요금 인상 관련된 이슈가 기대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은 금리 부담에 성장주 전반 부진했고요. 개별 이슈에 따른 종목 장세가 전개됐는데 외국인들이 3거래일 만에 다시 순매도로 전환되면서 대형주 중심 부진했습니다. 2차 전지주는 CATL H주 상장 이후에 연일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2차 전지주들이 52주 신저가 다수 경신을 하고 있죠. IRA 폐지 이슈도 지금 부담스럽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외에 코로나19 관련주들은 홍콩, 중국, 대만 등 중화권 코로나19 대확산 이슈 때문에 마스크주를 포함한 백신 관련주라든지 키트 관련주가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돌파했다는 소식 때문에 가상자산 관련주도 강세였습니다. 자, 국내 증시가 5장 접어들면서 외국인 기관 매도세에 코스피가 2,600선 이하로 후퇴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또한 장 초반 1,370원대에서 약간 다시 원화가 밀리면서 1,380원 선으로 반등이 나타났고요. 특이사항으로 주식, 채권 등 자산시장이 약세로 접어들고 있지만 비트코인이 이렇게 11만 달러 돌파하면서 강세를 보이는 좀 이례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등에 대한 통화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이동했다. 이렇게 반영한다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동시에 위험 자산, 모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와 시장 유동성은 아직은 견고하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급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위험 자산을 피한다고 생각한다면 비트코인도 빠져야 되는데 이렇게 뭐 주식이나 채권 이런 자산 시장이 약세였지만 비트코인이 강세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모험 자산 또는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은 아직은 견조하다라고 약간 사이드로 저희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자산 시장의 투자 심리가 약화된 모습이긴 하지만 단기 변동성이 진정이 되고 나면 미국을 중심으로 이탈한 유동성이 비미국 증시, 특히 한국 시장도 강세로 상대적인 강세로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여기에 따라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일제히 약세였어요. 외국인들은 바스켓 매도와 함께 전일 미국 증시 빅테크 하락 등 반영하면서 반도체 대표주 하락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인적 분할 호재로 인한 장 초반 상승세를 반납하면서 하락 전환했습니다. 삼성물산도 마찬가지고요. LG엔솔 등 코스피 대형주 일제히 약세였고 2차 전지는 대부분 신저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주들은 한미 협의에서 원화 가치 절상 요구를 미국 쪽에서 했다라는 뉘앙스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환율 하락 우려에 약세였습니다. 현대차, 기아 등 자동차 업종 그리고 조선업종까지 약세였습니다. 한편 코로나19 관련 업종 강세였는데요. 중국, 대만 등 아시아권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소식이 전해지면서 최근에 며칠간 지금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신풍제약이 장중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치료업종 관련 종목도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백화점 업종은 하반기 백화점 면세점 등 주요 사업 부분 수익성 개선과 주주환원 기대감 유입되면서 그리고 대선 이후에 일부 추경 관련해서 내부 국내 유통업종들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다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신세계,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등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뭐 우리가 3분기 7월달 정도부터 또 뭐 중국인들이 좀 들어올 수 있다, 편하게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결국은 호텔신라 이런 면세점들도 최근에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종 탑3는 섬유의류, 의료정밀기기, 전기가스 등이 탑3였고요. 업종 바텀3는 기계장비와 보험, 운송장비, 부품주가 여기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시장이 상당히 좀 쉽지 않은 뭐 지수가 나오곤 있지만 그 사이사이에서 흐름들이 굉장히 또 좋은 종목들이 일부 좀 보이고 있고요.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지수 플레이보다는 종목 플레이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분위기가 상당히 그런 이야기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여준님께서 부장님 데님 셔츠 정말 젊어 보입니다 말씀을 주시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사모님이 정말 훌륭한 스타일리스트 같다라고 말씀 주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롱디스님이 마여쭈님은 박 부장님 친인척이신 것 같다 말씀 주시네요. 네, 친인척이실까요? 전혀 아니실 것 같은데요. 저희 친인척이 여기에 잘 안 들어오십니다. 거의 안 들어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고 보이는 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칭찬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크로 지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료입니다. 띄우시면 미국의 30년 국채 금리와 빅스 흐름인데요. 노란색 실선이 빅스입니다. 빅스가 지금 바닥에서 약간 고개를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붉게 보이는 실선이 30년물 국채 금리죠. 5% 이상 올라오면서 과거 고점으로 거의 올라왔습니다. 자, 최근 1년 반 동안 금리 상승은 빅스 상승을 촉발합니다. 그래서 이게 30년물 금리가 이렇게 5% 이상 급등해버리면 약간 후행적으로 빅스가 따라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주가가 약간 뭐라 그럴까요? 뭐 조정이 나온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시장에 대한 조정 심리가 이렇게 30년물 국채금리가 치솟으면 그 이후로 후행적으로 시장의 조정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30년 국채금리가 여기서 꺾이면 또 빅스가 한 번에 바로 막 올라가지는 않겠죠. 자, 그런 것도 중심으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표입니다. 네, 그 다음 표 보시면 요겁니다. 리스크 리버설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뭐냐면 옵션 시장에서 콜옵션과 풋옵션의 내재 변동성 차이를 뜻하는 건데 리스크 리버설을 본다면 투자자 심리를 반영하고 있는 중요 지표입니다. 이게 양의 값, 그러니까 아래쪽에 보시면 가로선이 보이시는데 그게 0의 기준인데요. 이게 플러스 양의 값이 있으면 시장이 달러 강세 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는 거죠. 콜옵션 수요 우위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음의 값으로, 지금처럼 음의 값으로 내려오면 시장이 달러 약세에 더 베팅하고 있죠. 그러면은 원화 강세가 좀 더 이뤄질 수 있다고 봅니다. 풋옵션 수요 우위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 달러 약세 베팅이 지난 10년 내에 가장 강하게 몰려 있습니다. 달러 약세 쪽으로 베팅이 아주 강하게 10년 내에 가장 강하게 지금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과거 비교를 한다면 코로나 쇼크 직전이나 트럼프와 중국 무역 갈등 때보다 지금은 더 강하게 약달러의 기대감이 베팅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워낙 강세가 좀 더 이어질까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는 이렇게 달러 약세에 아주 강한 베팅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자산에 대한 심리가 좀 굉장히 약화되고 있는 거죠. 채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달러에 대해서도 상당히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약화돼 있다. 이렇게 10년 내에 가장 낮게 형성돼 있다. 심리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매크로 지표 한번 볼 수 있죠. 엄브레이스 쪽에서 올려주신 자료들인데요. 1분기 매니저들의 포트 분석 자료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건데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료 보여드리면 1분기 네트 관련해서 뮤추얼 펀드 쪽에 관련해서 이게 M7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서 포지션을 갖고 있는 거죠. 보시면은 테슬라, 메타, 아마존,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렇게 있는데요. 점점점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동그랗게. 그게 보이시면 넷 체인지입니다. 이게 전부 다 마이너스권으로 내려가 있죠. 그나마 테슬라에 대한 마이너스권이 좀 적게 내려가 있고요. 그 외에 쭉 보시면은 애플이 제일 낮게 형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1분기 매니저들의 포트폴리오 분석 자료 나오면 기본적으로 빅테크, M7에 관련된 비중을 굉장히 낮추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가운데 상대적으로 애플이 가장 낮춰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테슬라가 그래도 정확하게 보시면 가장 그래도 덜 낮춰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넷 해치 펀드 체인지입니다. 지금 1분기 동안의 M7의 체인지인데요. 보시면은 그래도 구글 쪽이 그나마 넷 체인지로 봤을 때는 플러스권에 약간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 정도는 플러스권에 아직 있죠. 그 외에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지션을 올린 것과 낮춘 것을 합치면 넷 포지션을 봤을 때 그래도 양의 자리에 있는 것은 그나마 구글과 아마존이 그나마 넷 포지션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릴까요? 네.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헤지 펀드와 언더웨이트 관련된 테크 이야기인데요. 이게 어쨌든 1분기로 본다면 섹터가 언더퍼폼 하면서 많이 낮춰져 있는 거죠. 헤지 펀드의 넷 섹터 관련된 부분에서 테크놀로지 러셀 3000 대비해서 이제 낮춰져 있는 게 보입니다. 아직 음의 자리에 있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도 보시면은 M7의 액티브 웨이트입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점점점 낮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빠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네, 그런 것도 보이는 거고요. 자, 다음 표 보여드릴게요. 테크 액티브 웨이트입니다. 이쪽도 보시면은 점점점 낮아지고 있다. 살짝 24년 접어들면서 좀 올리다가 지금 25년 접어들면서 다시 낮춰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표입니다. 그 다음 표 보이시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액티브 웨이트입니다. 요거는 좀 올라가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관련해서 보시면 지금 벤치마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웨이트 지금 마지막에 보여드린 이 커뮤니케이션 쪽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IT, M7 쪽을 많이 줄이고 있고 커뮤니케이션 쪽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보입니다. 자, 그 다음 보여드릴까요? 네. 공통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헤지 펀드 관련된 넷 섹터 관련된 부분입니다. 위에 보시면 뭐가 보입니까? 인더스트리얼 산업재 그다음에 보이시고요. 그다음에 컨슈머 관련된 부분 소비재 그리고 그다음에 헬스케어 쪽이 플러스권이고요. 그다음에 머티리얼즈 소재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쪽이 관련해서 이제 보이고 있죠. 자, 가운데서는 유틸리티가 중간쯤에 있는 것 같고요. 에너지가 마이너스권 들어가고 있고 파이낸셜 그다음에 컨슈머 스테이플스 그리고 마지막에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이게 가장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헤지펀드나 뮤추얼 펀드 관련된 업종별로 본다면 지금 이렇게 좀 빠지고 있는 모습들이 산업재나 그 다음에 소비재, 헬스케어 이쪽으로 좀 플러스권으로 나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웨이트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자료죠.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쪽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IT 쪽은 좀 빠지면서 오히려 커뮤니케이션 쪽에 비중을 늘리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거 보여드릴게요. 뮤추얼 펀드 섹터 관련된
웨이트입니다. 보시면 뮤추얼 펀드는 파이낸셜을 플러스권으로 제일 많이 올렸고요. 그다음에 헬스케어를 두 번째, 세 번째 인더스트리얼 산업재, 그다음에 에너지, 그다음에 머티리얼즈 소재 이렇게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일 많이 빠진 것은 인포메이션 테크 쪽으로 많이 뺐다. 볼 수 있겠죠. 부동산도 마이너스권에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헤지펀드와 뮤추얼펀드의 업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과거 대비 헤지펀드는 오버웨이트 산업재, 소비재, 유틸리티, 그 다음에 언더웨이트 같은 경우는 에너지, 소재, 헬스케어 쪽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는 오버웨이트가 산업재, 헬스케어,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부동산, 그리고 언더웨이트 같은 경우는 IT, 소비재 쪽으로 뮤추얼 펀드는 언더웨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어딥니까? 산업재, 그 다음에 헬스케어, 유틸리티, 소비재, 이런 쪽으로 이제 지금 보이는 것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헤지펀드와 뮤추얼 펀드들이 인포메이션 테크 이쪽은 상당히 많이 줄여져 있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글로벌리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지금 현재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다는 점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수 소비재, 컨슈머 스테이플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섹터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이오시밀러 콜드체인 쪽이 이제 주가가 오늘 장중에 반등세가 나왔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막판에 마이너스로 좀 접어든 게 좀 아쉬웠고요. 그 외에도 리가켄 바이오 오늘 플러스권으로 마무리됐고, 알테오젠은 조금 마이너스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첫 번째 사진 띄워주시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할 전후의 지배 구조입니다. 왼쪽 보시면 분할 전이 주주가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고 100%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아메리카,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 에피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오른쪽 보시면 분할 이후에는 주주 바로 밑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그다음에 삼성 에피스 홀딩스 가칭입니다. 이렇게 분할이 되고, 삼성 에피스 홀딩스 아래로 삼성 바이오 에피스와 신설 자회사 이렇게 넘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CDMA 부분 사업 부분을 인적 분할하면서 분할 신설회사 삼성 에피스 홀딩스 설립이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가 됐을 거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CDMO 사업에 집중하는 순수 제조 전문 기업으로 변환을 할 것이고, 신설되는 삼성 에피스 홀딩스는 지주회사 형태로 바이오시밀러 전문 기업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100% 자회사로 편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CDMO 쪽에 지금 추가적으로 바이넥스가 급등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바이넥스에 좀 더 기회가 있을 것인가? 라고 좀 시장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 것들 중심으로 바이넥스의 장중 급등세가 나타난 거고요. 그 외에도 일부 종목들 가운데 최근에 삼성단제약이나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 에이프로젠, 서린바이오, 일신바이오, 대한과학 등 일부 콜드체인 이런 종목들도 들썩임이 있었다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자, DS투자증권에서 오늘 삼성그룹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코멘트를 냈는데, 지난 1년 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승세와 그동안 분분했던 해석들에 대한 코멘트를 보자면, 1년간 삼성전자를 필두로 삼성 계열사의 기업 가치는 대부분 크게 하락한 반면 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가 그룹에서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고 실적 증가세도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시장에서 그룹의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지원과 물산의 바이오로직스 처리 방안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1년간 있었는데, 자, 3대 7의 비율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시가총액 78조 원의 인적 불알 시에 삼성 바이오 홀딩스 가치가 23조 4천억 원, 그리고 사업회사 가치는 54조 6천억 정도로 분석이 됐습니다. 인적 분할 후에 삼성물산과 전자는 바이오 홀딩스와 사업회사 지분을 각각 43%와 31.2% 보유를 하게 됩니다. 삼성물산과 삼성전자가 보유한 사업회사 지분을 홀딩스에 현물 출자하고, 지주회사는 이에 대한 대가로 신주를 발행해서 삼성바이오 홀딩스가 사업회사 형태로 구축하게 되죠. 그러면 이게 지배구조 개편의 일환일까 아니면 사업적 목적일까에 대한 물음이 생기는데, 지배구조 개편은 아닌 듯하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삼성물산이 이 삼성바이오 사업회사 지분 43% 약 23조 원을 지주회사에게 현물 출자하지 않고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 자금을 삼성전자 지배력을 높이는 용도로 활용 가능하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삼성물산 입장에서는 삼성 바이오 홀딩스를 지배하면서 동시에 삼성전자의 지배력을 높일 수 있는 옵션으로 분석이 됐고, 사업적 목적이라면 홀딩스 설립 시에 에피스는 삼성 바이오의 자회사가 아닌 관계사가 되어 CDMO 회사의 자체 신약 개발이 금기시되는 문제가 해결되면서 에피스의 성장에 걸림돌이 제거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에피스 같은 경우는 추후에 나스닥 상장 가능성도 좀 열어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뭐 중복 상장 이슈가 뭐 5년 내에 막 안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막 되는 거 아닙니까? 중복 상장 이슈 모르겠어요.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여러 가지 해석들이 분분했었습니다. 이 종가 무렵에 아무튼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마이너스권으로 마무리된 게 조금 아쉽습니다만, 아무튼 이 인적 분할이 상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물산의 장중 급등세를 불러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입니다. 디벤슈 이슈는 항공주가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역시 원화 강세 수혜주로 언급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지난해 약 11월 8일 이후에 6개월 만에 최저치로 트럼프 행정부와 원화가치 절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기사로 나오면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러에 풋옵션의 배팅이 엄청나게 지금 들어가 있다. 이게 달러 약세에 배팅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아까 제가 자료를 아까 매크로 지표 보여드렸죠. 거기다가 유류비 등을 달러로 지급하는 항공주 중심으로 비용 부담 완화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항공사 관련주가 들썩였는데, 근데 2분기가 조금 비수기로 접어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역시 2분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조금 실적 면에서 어떨까에 대한 물음표는 아직 좀 있는 것 같아요. 원화 강세 이 부분에 대한 기대 심리에 반면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항공주가 올라간 것은 어쨌든 환율 이슈가 영향을 좀 미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는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오늘 뭐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자, 언론에 따르면 금요일 오전 8시 25분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이 11만 774달러 정도가 기록됐습니다.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3.63%, 일주일 전과 비교해서 6.99%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 1월 21일 10만 9,358달러를 기록한 지 4개월 만에 최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자, 한편 오전 국내 시간 10시 30분 기준 비트코인은 업비트와 빗썸에서 1억 5,300만 원 부근에서 거래가 됐었습니다. 여기에 따라 비트코인 관련주가 일단 주가가 상승했는데,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식이나 채권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비트코인 쪽이 신고가가 나온 거 보면 위험자산 선호가 여전히 있다. 그리고 유동성도 다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일부 이동을 좀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달러 자산에 대한 여러 가지 약세 부분에서 대체제로서 비트코인 쪽으로 좀 넘어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뭐 국내에서도 이 가상화폐에 대한 좀 긍정적인 제도화 이슈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가상화폐 쪽에 강세를 좀 이뤄온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오늘 반도체주는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어제 미국의 국채금리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포함한 기술주들이 대부분 다 좀 약세를 이루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8% 하락을 했습니다. 이번 20년물 미국의 국채 입찰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후에 처음으로 치러지는 쿠폰금리 국채 입찰로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160억 달러 규모 입찰에서 20년물 국채의 발행 수익률은 5.047%로 결정이 됐습니다. 160억 달러 규모는 그렇게 크지도 않았는데 20년물 국채 금리가 수요 부진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지난달 입찰 때의 4.81%에 비해서 23.7bp 높아진 수익률인데 지난 23년 10월 이후 최고치로 발행 수익률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고금리에 취약한 뭐 여러 가지 애플, 메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대형 기술주들이 반도체 관련주 중심으로 매도세가 출회됐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CNBC 같은 경우는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 강행 이슈 속에 미국의 재정 적자 우려가 더욱 커지면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5% 상향 돌파했고요. 30년물 국채금리는 5% 위로 치솟으면서 뉴욕 증시를 강타했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분위기가 썩 좋지 않고 이렇게 30년물 국채금리가 치솟으면 5%가량 이상 치솟으면 빅스가 후행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과거에 나타났다. 그래서 지수가 좀 조정세로 좀 접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술적인 분석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보시면은 하나증권에서 올리신 자료인데요.
자, 2020년 이후에 최고치인 5%로 20년 만기 국채 입찰이 진행되면서 매도세가 심화됐다고 평가를 했고 입찰 금리 상단은 5.047%로 입찰 직전 시장 금리와 비슷하게 형성되었는데 전체 낙찰 물량 중 절반에 가까운 41% 물량이 하이힐드에서 낙찰에 응하며 부진한 수요를 시사했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았는데 너무 부진했다는 겁니다. 실망스러운 입찰 결과로 인해서 수익률 곡선은 전반적으로 베어스팁, 그러니까 장기 금리 상승폭이 단기 금리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는 거죠. 베어스팁. 그 30년물도 10bp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5.0%까지 30년물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무디스 신용등급 강등 이후에 미국채 20년과 30년 스프레드가 피치 때와 유사하게 베어 플랫 움직임을 반복하는 모습이고요. 마치 한국의 10년과 30년 몰 커브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증권이 이게 23년 8월에 피치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후에 10월까지 나타났던 베어스팁 장에서 얻은 교훈이라는 표현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미국채 2년물과 10년물의 스프레드는 3분기 피치 신용등급 강등 이슈로 텀 프리미엄이 급등하면서 베어스팁을 실현했다. 그러니까 장기 금리의 상승세가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후에 4분기 연준의 비둘기 파적인 구두 개입, 정책 공조를 통해서 금리 급락하면서 불플랫, 그러니까 많이 상승한 장기물 금리 낙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연준이 금년에 나서면서 단기물 금리 낙폭이 기타에 확대되고 그래서 불스톱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단기물 금리 낙폭이 그 뒤에 후행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고 장기물 금리가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하지만 미국 경기가 시장이 선반영된 침체 정도로 나쁘지 않았다는 지표 확인으로 장기물 금리가 또 상승하면서 재차 베어스텝이 나타났다고 보입니다. 왔다 갔다 했다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무디스 강등 이후에도 베어스팁 장세가 나타나는 중이다. 그러니까 장기물 금리가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단 이번에도 플랫 움직임이 한 번은 나타날 텐데 장기화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2023년도에 연준이 금리 인상 시기였고 지금은 금리 인하 시기에 일단 좀 차이점이 있고 당시에 하지만 뒤로 밀렸다 하더라도 선물 시장에서 여전히 9월에서 10월 중에 올해 첫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추가 인하 시점이 12개월 이내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 움직임, 금리 움직임이 지금 시장에 상당히 좀 영향을 가지고 시장을 흔들 수 있는 변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금리, 30년물, 10년물 이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조금 더 면밀하게 팔로잉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주를 포함한 IT가 조금 좋지 못한 모습이 미국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소식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트렌드 포스 자료입니다. 공급 부족 우려 속에 DDR4 현물가가 더 큰 폭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DDR5도 점진적인 가격 인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약 시장과 마찬가지로 현물 시장에서도 DDR4 제품 가격이 DDR5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DDR4 이제 여기서 난 발 빼겠다 이야기 나왔었고 중국 업체들도 DDR4 공급 물량을 줄이면서 DDR4 현물가 가격 상승이 급박하게 나타나고 있죠. 한편 DDR5 제품 가격도 점진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이는 모듈 제조사들이 재고 확보에 적극적이기 때문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트렌드포스는 2025년 2분기 전체에 걸쳐서 현물 가격이 계속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IM증권에서 2분기에 현물 가격이 빠질 거로 전망했잖아요. 리포트에서. 근데 트렌드포스는 거꾸로 2분기 전체에 걸쳐서도 현물 가격이 계속 상승세가 유지될 것이다 평가를 하고 있고요. DDR4와 DDR5 간의 가격 격차도 점점 좁혀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현재 DDR5가 DDR4보다 가지는 가격 프리미엄은 아마 2GB 곱하기 8칩 기준으로 약 29% 수준의 프리미엄을 DDR5가 더 비싸게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표적인 DDR4 제품인 1GB 3200MT 칩의 평균 현물 가격은 지난주 2.129달러에서 이번 주 2.162달러로 1.5%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 것들도 어쨌든 가격이 DDR4, DDR5 올라가고 있고 낸드 가격도 지금 가격 인상 4월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2분기에 전반적으로 현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AI와 관련된 캐펙스가 지금 전혀 이렇게 빠지고 있지 않은 거죠. 계속 클라임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AI 캐펙스 그로스가 continuing to run 이렇게 보고 있죠. very strong rate 아주 높은 비율로 지금 계속적으로 AI 캐펙스 그로스가
아주 스트롱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 뭐 이쪽 AI 뭐 이쪽 관련된 쪽이 그렇게 산업 관련된 전방 산업에 대한 환경이 나쁘지 않은 것으로 계속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기다 오픈 AI 이슈가 오늘 불거졌습니다. 자, 그 다음 헤드라인 보여주시면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슈입니다. 오픈 AI의 최대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116억 달러 자금이 확보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투자는 크루소와 그 다음에 투자회사 블루올 캐피탈이 현금 투입자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데이터 센터는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컴퓨팅 자원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핵심 전략의 일환이고, 소프트뱅크와 오라클도 함께 협력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에 오픈 AI가 아무튼 116억 달러 자금을 확보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를 뭔가 세우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투자 관련된 캐펙스가 계속적으로 자금이 집행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사진입니다. 자, 이분이 오픈 AI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 누구이냐? 더 뉴욕타임즈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오픈 AI가 조니 아이브는 누굽니까? 예, 조니 아이브. 전 애플 수석 디자이너죠. 조니 아이브. 조니 아이브가 창업한 스타트업 아이오를 65억 달러, 약 9조 원의 오픈 AI가 인수를 했습니다. 조인을 한다는 겁니다. 자, 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픈 AI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이고요. AI 시대의 새로운 하드웨어 개발이 목표이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이런 것들 관련해서 지금 오픈 AI의 두 가지 이슈가 지금 불거진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 뭐냐? 전 애플 수석 디자이너 조니 아이브하고 손을 잡은 게 목표가 뭐냐? 스마트폰 이후의 시대를 겨냥한 AI 하드웨어 디바이스를 개발한다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AI 펜던트, AI 안경, AI 실시간 인식 반응 가능하다는 어떤 그런 관련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조니 아이브에 통하면 인류를 고양시키는 놀라운 제품 개발이 목표이다, 이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IO와 그 다음에 러브폼의 역할이 있는데요. IO 같은 경우는 약 55명의 팀을 포함합니다. 조니 아이브가 창업한 스타트업이 IO죠. 오픈 AI 하드웨어 부분으로 통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브의 디자인 회사로 알려져 있는 러브폼이 있는데요. 이는 독립을 유지하면서 디자인 리더십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오픈 AI 같은 경우는 이미 IO 지분 23%를 보유하고 있고요. 약 50억 달러 추가 지불을 하는 겁니다. 수익성이 아예 없던 IO 인수를 9조 원의 인수를 한 거죠. 자금 부담 우려가 있지만 샘 알트만은 문제가 없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오픈 AI 같은 경우는 25년 예상 매출이 37억 달러, 26년 예상 매출이 116억 달러 정도 있고요. 기업 가치를 약 3천억 달러 정도 지금 가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적자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금 우려가 있는데 샘 알트만은 아직은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왜 중요한가? 오픈 AI가 AI를 실생활 제품에 통합을 하려는 강력한 첫 시도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조니 아이브의 참여로 디자인과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질 수 있다. 애플을 키운 하나의 공신이죠. 그래서 아주 큰 어떤 이벤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픈 AI 관련된 그 다음 이야기를 드리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할 거냐? 샘 알트만 발언이 오픈 AI가 AI 기기 출하 시점은 2026년 말을 목표로 하고 있다. 1년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직원들과의 회의에서 샘 알트만은 총 1억 대의 기기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AI 기기를 스마트폰만큼 일상생활 속에 통합될 새로운 기기 카테고리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전했다고 하죠.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 샘 알트만과 직원들과의 회의 관련된 회의 녹음 내용을 인용했다고 하죠. 이게 누군가가 회의석상에서 녹음을 했다고 해요. 그거를 월스트리트 저널이 인용을 했다고 합니다. 내년 말에 총 1억 대 기기 판매를 목표로 하는 AI 기기가 나온다. 야,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흥분되죠. 스마트폰과 PC를 잇는 제3의 핵심 기기가 목표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샘 알트만과 아이브는 스마트폰과 개인용 컴퓨터를 잇는 제3의 핵심 디바이스를 만들게 목표를 공유하고 있고요. 이 기기는 화면이 없고 전화기도 아니고 웨어러블 기기도 아니라고 합니다. 도대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샘 알트만은 이 기기가 사용자의 주머니나 책상 위에 놓을 수도 있고 주변 환경과 사용자 삶을 완전히 인지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혁신이 하나 나오는 건가요? IT 쪽에 그렇다면 또 다른 반도체나 여러 가지 핵심 부품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도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반도체 안 들어가고 IT가 만들어지기가 좀 힘들겠죠. 네, 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 트렌드 폴스 쪽에 따르면 HBM 기술이 AI 서버 수요와 증가에 힘입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주요 3대 메모리 제조사는 HBM4 제품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HBM3E가 처음 출시됐을 때 당시의 프리미엄이 약 20% 정도 수준이었는데 제조 난이도가 더 높은 HBM4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이 3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하이닉스가 될지 삼성전자가 될지 마이크론이 될지 모르겠지만 HBM4를 많이 집어넣는 회사는 그 프리미엄을 온전하게 가져간다고 본다면 향후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게 가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하이닉스가 그대로 이어갈지 아니면 삼성전자가 HBM4에서 뭔가 두각을 새롭게 나타낼지 마이크론이 들어올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HBM4를 선점해서 가는 쪽이 상당히 프리미엄을 굉장히 높게 가격을 형성받을 수 있으면서 상당히 어닝에 대한 부분들이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JT님께서 AI 삐삐가 아닐까? AI 삐삐.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뭔지는 저도 잘 모르니까 모르겠습니다. 네. 양말님께서는 스타워즈 홀로그램 나오는 거임? 이렇게 보이는 거죠. 우리가 그 뭐죠? 영화를 보면, 드니 빌레브 감독의 영화를 보면 메이드 러너인가요? 모르겠습니다. 블레이드 러너죠. 블레이드 러너 최근에 영화를 보면 홀로그램 나오잖아요. 예. 홀로그램 나와서 주인공이 집에 이렇게 뭐 홀로그램 두고 이렇게 뭐 AI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혼자 지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뭔지는 몰라요. 뭐 저도 예. 많은 상상력이 현실 생활에 생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삐삐는 통화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초코쿠라상님. 예, 삐삐는 원래 통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삐삐 많이 썼죠. 모토로라 뭐 이런 거 많이 썼습니다. 국내 삐삐 회사들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었죠. 자, 그리고 오늘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진 섹터가 어딥니까? 관련된 쪽이 전력기기 쪽은 좀 덜 빠졌어요.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은 플러스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헤드라인 보여드릴게요. 일론 머스크가 AI 전력 부족 경고를 최근에 하고 나섰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 변압기 부족 문제에 관련해서 칩, 변압기 생산 전력 관련해서 인공지능이 확장되면서 세 가지 핵심 관련된 부분이 제약 요인이 존재하는데 칩, 변압기, 전력 생산이 핵심적인 제약 요인이다. 변압기 부족 문제가 해결되면 궁극적으로는 전기 생산 부족이 핵심 문제로 부상될 것인데 아마 전력 생산과 관련된 문제는 아마도 내년 중반에서 말 사이에 본격적으로 전력 생산과 관련된 문제가 대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XAI 같은 경우는 테네시주 멤피스 외곽에 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있고요. 6에서 9개월 내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중국의 전력 생산 속도도 궤도에 진입한 로켓처럼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미국의 전력 생산 정체 상태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력 수급 우려가 급격하게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구글도 지금 재생에너지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원전에 주목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전력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인프라가 단기적으로 부족하다고 구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여전히 데이터 센터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도미니언 에너지 같은 경우도 데이터 센터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고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신중하게 지금 봐야 된다. 전력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강하기 때문에 전력과 관련된 부족 사태가 AI 전력 부족 사태가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수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들 관련해서 전력기기 여전히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IRA 세액공제 조기 폐지 우려 속에 2차 전지주가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뭐 계속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자, 그 다음 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미국 공화당 세금 지출 법안 관련된 수정 사항에 대해서 표를 도식한 것인데 아마 스마트폰으로 보신다면 지금 잘 안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IRA 추가 수정안 발표에 대한 삼성증권 이야기를 좀 드리겠게요. 자, 수정안 발표가 됐는데요. 이번 수정안에 IRA AMPC 관련 내용은 미포함됐습니다. 즉 조기 일몰 가능성 32년에서 28년으로 조기 일몰 된다는 가능성은 제기가 됐지만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32년 폐지 기존 변경안이 유지되는 것으로 추정을 됐습니다. 그리고 ITC, PTC 수치 규모가 축소된다 보는데 투자 생산세액 공제인 ITC와 PTC인 경우에는 법안 제정 이후에 60일 이내에 건설이 시작되거나 28년 말까지 전력 발전 시작해야 수치로
변경됩니다. 즉 보다 즉각적인 투자안에 대해서만 지급 계획을 발표했고요. 또한 TPO 그러니까 법안이 신재생 자산 보유하는 대신 보조금 수취에 대해서는 보조금 제한하겠다는 조항이 삽입됐다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발표되지 않은 가장 큰 변화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AMPC 조기 일몰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에 한국의 일부 2차 전지와 그리고 퍼스트 솔라에는 우려 대비 조금 양호한 변경안이 아니냐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삼성증권은 평가를 했고요. AMPC 수취액이 75%에서 80% 감소가 아닌 약 22% 감소로 제한되기 때문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AMPC 플러스 TPO 기반의 ITC를 수취 중인 한화솔루션에는 단기적인 조금 보수적으로 부정적인 뉴스가 아닌가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이번 법안 수정안의 부분에 대해서 최종 표결 전에 추가 수정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변경 사항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직 확정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이게 가장 변수가 많기 때문에 어떤 것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장중에 한화솔루션이 빠졌다가 반등을 주고 플러스권까지 올랐다가 다시 조금 10%대 이상 빠지는 한화솔루션의 이렇게 변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나타났다는 점, 이것도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오늘 화장품주가 상승세 보였습니다. 특히 CNC 인터내셔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메카 코리아 오늘 급등세가 나타났죠. 달바 글로벌 오늘 상장을 했습니다. 멜치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유럽이 K뷰티 시장의 핵심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에 대유럽 수출은 전년비 42%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리콘2의 물류센터가 위치한 폴란드로 수출이 지난 3월 처음 2천만 달러를 넘는 등 매월 전년비 100% 내외 고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유럽을 집중적으로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유럽 시장에서 한국 시장의 잠재력 성장력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고 보면서 그중에 유럽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는 실리콘2, APR,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이번에 5월 상장한 달바 글로벌이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한국 화장품 수출액 지역별 비중입니다. 화장품 전체를 보면 중화권이 27%, 미국, 캐나다 23%, 유럽이 17%인데 유럽의 이 지역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고요. 실리콘2가 하반기부터 집중하는 곳이 중동입니다. 중동도 4%에서 이마 하반기부터는 중동 지역이 꽤 많이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증권 자료인데요. K뷰티 주요 브랜드사 해외 매출 성장률입니다. 위에 것만 보시면 성장률로 보신다면 1분기 전년비 대비해서 성장률이 높게 나온 것은 달바 글로벌 1등이고요. 2등은 APR, 3등이 아모레퍼시픽, 4등이 VT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K뷰티 1분기 해외 매출 성장률 부분에서 높게 나타나는 게 달바 글로벌이 눈에 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무라 증권 이슈인데요. 노무라가 실리콘2에 대해서 목표주가 52,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 표 보드리면 노무라가 APR 관련해서 목표주가 146,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실리콘2와 APR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장품 관련주 보고요. 코스메카 코리아가 지금 제3회 ODM 관련된 회사이기 때문에 이 코스메카 코리아가 오늘 급등세가 나타났죠. 워낙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이 단기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집중을 해보자라고 오늘 멜리츠증권 자료 중에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도 관심을 가질 때다라고 분석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코스메카 코리아 올라왔고요. CNC 인터내셔널 1분기 대비 바닥이고 2분기, 3분기 좋아진다라고 나오면서 CNC 인터내셔널 최근에 연속 급등세가 2, 3일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7번째 하반기 국내 가계 소비 개선 기대감 역시 추경을 하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백화점, 면세점 유통 그리고 3분기 7월부터 중국 사람들이 들어온다 이거에 대한 이슈들이 생기면서 신세계,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호텔신라, 면세점 관련도 특히 호텔신라 이야기가 올라왔고요. 중화권 코로나 재확산 우려 때문에 관련주들이 여전히 2, 3일 정도 계속적으로 흐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크웹에서 한국인 개인정보 판매 소식 속에 일부 관련 보안주들이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할 수 있는 음성적 웹 공간에 한국인 개인정보가 판매됐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상당히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SK텔레콤 관련된 이슈가 생기면서 개인정보 관련된 유출 문제가 생기면서 보안주가 올라왔고요.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탈모 치료 공약 검토 소식 등의 탈모 관련된 치료 테마 주들이 올라왔습니다. 위더스 제약, 프롬바이오, 바이오니아, 현대약품, JW 신약, 이노진 등의 탈모 치료 관련된 테마주가 올라왔습니다. 탈모는 이게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알츠하이머라든지 여러 가지 비만, 알츠하이머, 탈모,
그다음에 뭐 성기능 뭐 이런 것들 관련된 것은 인류의 염원입니다. 인류의 염원. 예, 이거는 뭐 없어질 수가 없어요. 예, 그런 것들 관련해서 탈모 치료 공약 관련된 이슈가 나왔는데요. 어떤 공약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통적으로 경제 방송을 하고 있는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I see you.